장동혁 대표는 해당 행위자의 복당을 영구 금지하겠다. 이렇게 초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속내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국힘이 이제 윤리위를 재가동을 했죠. 징계 요청서가 당에 좀 들어와 있는 게 몇백 건이 들어와 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징계 요청서에 징계해 달라고 지목된 그 의원들은 예. 다 중첩된 게 한 50명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첩된 걸 빼면은 그거보다는 적겠죠. 그래도 몇십 명은 될 것 같거든요. 예. 대부분 이제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한동훈계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를 갖다 비판했던 뭐 중도라든지 이런 분들 양강비례. 다 포괄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징계위가 그 대상자 선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7월 6일 같은 날인 7월 6일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징계 가이드라인을 줬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장동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각한 해당 행위자에 대한 복당은 영구 금지시키겠다. 아. 그다음에 한마디 덧붙였는데 뭐냐면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예. 현재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니까 심지어 징계를 위하여 당원 당규까지도 개정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드러냈습니다. 예. 근데 원래 이거는 뭐였냐면은 선거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오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하고 빼고 딴 쪽하고 손잡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 손봐주자라는 그 맥락은 그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딱 들으면 이거는 분명히 누구를 겨냥한 거다? 한동훈을 겨냥한 거다는 걸 알 수 있겠고, 한동훈이 복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 개정도 불사하겠다라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자가 물어봐요. 그럼 복당 영구 금지의 표정은 한동훈이 아니냐? 그랬더니 당 지도부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게 사실은 표적 이제 한동훈인데,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뭐가 되냐면 그 소급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규칙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규칙을 위반하면 그때 때려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 일은 벌어졌고 그 다음에 처벌하기 위한 법을 따로 만든다는 건 사실 이건 소급 금지의 원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겠다라는 건데, 소급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럼 소급 적용하겠다는 얘기냐라고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건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라고 하니까 뭐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그래서 소급 적용해가지고 아예 복당을 막겠다라는 건데, 이 얘기가 그냥 몇몇 잔챙이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잔챙이들을 위한 얘기는 분명히 아니겠죠. 당대표가 한 얘기는. 그래서 내가 볼 땐 이거 분명하게 이제 한동훈을 겨냥한 것 같고, 예. 절대 한동훈의 복당은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당원 당규까지 개정하겠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요번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지난번처럼 이제 마구잡이로 할 경우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가처분 인용이 됐었죠. 그렇잖아요. 그때 배현진도 그랬고 김종혁도 그랬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가지는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성원 수석 대변인의 말을 딱 들어보면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좁히겠다라는 거예요. 좁히겠고, 그렇다면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좀 떠오르죠. 예. 일단은 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한 조경태. 조경태 이분이 육선이잖아요. 이분이 사실 국회 부의장에 나가려고 하다가 사실 경선에서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박덕흠이 나간 거죠. 박덕흠이 나갔을 때 얘만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에서 어떻게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국회 부의장을 맡을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 활동을 이제 문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거. 이건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한동훈으로 말하는 거고, 이미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한동훈 의원이죠 지금은, 그분이 대구를 방문했을 때 따라갔던 사람들이 이미 징계위원회에 이제 올라와 있었거든요. 예. 신청서가 올라와 있었고, 그걸 다만 이제 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본선 딱 들어가니까 이제 대구가 아니라 이제 부산 북갑의 문제죠. 부산 북갑 가가지고 거기서 진종호 의원 같은 사람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 거기에 아예 거처를 마련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한의원 캠프에다 자기 그 보좌관들을 파견했다는 의혹,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혹까지 있거든요. 그 밖에도 뭐 한지아 의원, 뭐 고동진 의원부터 몇몇 사람들이 더 있죠. 또 그 치킨 먹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장동혁 대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장동혁 대표가 참 징계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있거든요. 그 밖에도. 이건 이제 구체적인 행위잖아요. 예. 뭐 하나는 뭐냐면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자기를 비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김용태예요. 예. 근데 김재섭입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했습니다. 우재준이 우재준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이름을 거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당에서 당 대표를 비판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북한입니까? 뭐 수령 무오류론이에요? 장동영 무오류론입니까? 이건 명분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당내 문제에서만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이렇게 예. 그런 행태다.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김재섭 의원이 딱 발표한 거 보니까 공개한 걸 보니까 자기가 이제 SNS에 올렸던 글들 있잖아요. 쭉 봤거든. 예. 대부분 다 민주당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30개는 이제 민주당을 공격하고 거기다 이제 장동혁 비판하는 건 3개밖에 안 되거든요. 특히 정원호 저격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렇죠. 사람이 김재섭 아닌가요? 김재섭이 사실은 그 오세훈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명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자기들도 집어넣고 싶지만 이거 괜히 넣었다가는 역풍이 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번에는 아마 범위를 좁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자당 후보 낙선 운동을 했던 조경태, 그다음 무소속 후보 지원을 했던 진종호고 나머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그 쪽지가 공개가 됐잖아요.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그냥 가볍게 주의 정도 주자. 이거 사실 징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이제 고선에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거든요. 예. 지역구의 의원들이 뽑아야 돼요. 지역구의 그 지역구의 그 유권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교차 투표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에 투표하고 또 공화당 의원이 민주당에 투표하고 예. 이런 일들이 늘상 있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사실은 그 명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꽤 심하긴 하겠지. 꽤 네. 심하긴 하고 그다음에 내가 봐도 정치도 이상 이게 되나? 왜냐하면 자기 또 그 타당 그 의원들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되지 않느냐라고 예. 했는데 명분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 어떻게 국회에 있을 수가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명분은 되거든. 예. 근데 다만 이제 정치 도의상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반대급부로 또 이제 자기가 국회 부의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있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슨 당에 해를 끼쳤냐. 오히려 내가 그런 행위를 통해 아주 중도 확장에 도움이 됐고 우리가 몇몇 지역에서 이기는데 기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징계가 이루어지면 이제 크게 싸우겠다라고 딱 선포를 해놨습니다. 선전포고를 해놓은 거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코너에 몰린 장동혁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조차 못 해봐요. 그럼 완전 후수업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그걸 다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솜방망이가 된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내가 얘들을 징계를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 완전히 호수아비가 되는 거다. 징계를 성공하게 된다면 그래도 나 좀 살아있네? 라고 생색을 좀 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당원들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300건인가가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밑에서 강성 당원들이 지금 열받은 거예요. 선거 결과를 딱 받아보고 굉장히 열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패배한 거잖아요. 사실상 패배한 것만. 오세훈은 원래 장동혁 들이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 뭐 뻔한 거고, 그다음에 유희동도 그렇고 다 장동혁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실 당의 승리를 갖다 견인했고 예. 자기들이 원했던 밀었던 사람들은 다 떨어졌단 말이죠.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인지 부조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갖다 어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풀이를 갖다 징계로 좀 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너 지금 대표 뽑아줬지 왜 뽑아준 거야? 이런 거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내부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권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내부 지표를 봤을 때 징계를 안 하면 지금 장 대표가 욕을 먹을 상황이다. 그러니까 징계를 못 하게 되면 장 대표 그 사람들이 장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확 돌아서서 장 대표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장 대표로서는 여기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게 뭐예요? 당내에서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다 고립됐죠. 그러니까 의원총회를 했을 때도 적게 잡아서 7대 3이었거든요. 너 물러나라가 7이고 그냥 있어라가 3이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였냐면 그거거든. 물러나는 건 물러나는 건데 뭐 당장 물러날 건 아니고 예. 좀 이따 물러나라. 되게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다음에 당 밖의 분위기를 보세요. 당 밖의 분위기는 그렇잖아요. 뭐 진보 이걸 다 떠나가지고 진보니 보수니 연이 야니 그다음에 언론 모든 보수 진보 언론을 모두 통틀어가지고 일단 장동혁이 지금 고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자기가 믿을 건 뭐예요? 당권파가 믿을 건 강성 지지층밖에 없거든요. 이것마저 못하면 자기들이 죽는 거예요. 예. 죽는 거라는 거죠. 라고 하니까 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것도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타격이 될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경태 예. 이런 사람들 출당 제명을 시킨들 이 사람은 육선이에요. 부선에서 자기 그냥 입지가 튼튼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잘라도 거기서 다음 총선에 나오면 돼요.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장동혁한테 잘렸다라는 게 얼마나 또 명예로운 훈장이 됩니까? 이런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진종호 정도거든요. 지금 예. 뭐 지들이 이제 제명을 하려면 명분이 좀 되는 건. 비례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종호는 비례예요. 어차피 비례는 뭡니까? 공천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은 진종호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서 공천 받는 확률이 더 큽니까? 저쪽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남은 가능성은 이쪽밖에 없는 거거든요. 한동훈 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희가 딱 제명당하면은 나 좋지. 밖에 나가는 거잖아요. 무소속이네요. 무소속이 돼가지고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훨씬 자기는 더 리베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 그 자체가 이제 훈장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타격은 되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 역풍이 불 수가 있잖아요. 그나마, 그래, 그냥 지금 앉아가지고 우리가 좀 플랜 B가 없다. 대안이 없다. 그 다음 지금 와가지고 또 비대위를 꾸리려니까 이것도 만만치가 않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가 그냥 거기 그 자리 차지해. 그리고 그냥 조용히만 있어. 그냥 가만히만 있어. 그냥 굴림만 해. 통치는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 그런데 갑자기 징계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라고 하면 그 정도의 유격을 주었던 사람들, 이른바 유토리를 주었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건 뭐야? 이건 아니지. 가만히 있으라는데 나서서 설치네. 그래서 만약에 징계를 해봐. 그럼 국민들 눈에 뭐로 보이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옛날로 다시 돌아갔네. 선거 전으로 다시 돌아갔네. 예. 선거의 결과로 이 당이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줬고, 근데 선거의 결과로 이 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 2명이 탄생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결집됐던 사람들한테 어떤 사인을 주는 겁니까? 이 당은 희망이 없다는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장동혁 체제에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빨리 쫓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플랜에 따르게 되면 뭐냐면 국정조사 끝나고 가을쯤에 예. 그때쯤 되면 이제 싸울 일도 없잖아요. 여기서. 예. 그때쯤 되면 이제 갈아치우고 비대위 체계로 가서 비대위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다시 통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고 그 전당대회는 누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한동훈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 또 이준석도 들어와 있어야 되고 당내에 뭐 나경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안철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라고 하면 이게 빅이벤트가 되잖아요. 그런 식의 플랜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을 딱 보니까 얘 지금 내년까지 가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이 사람들도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조경태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은 그 징계심의 그걸 이제 규탄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징계안을 갖다 거기 제출했거든요.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대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 정치를 갖다가 하는데 이걸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해당 행위가 누구냐? 네가 당원하고 그냥 국민한테 거짓말한 게 바로 너 아니냐? 너야말로 해당 행위를 했다. 너야말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건 의원 같은 경우에 뭐냐면 징계 정치를 재개한 것은 정적 제거와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한 것이다. 다수 국민들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는 이걸 계속 지속할 시에 대안과 미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뭘 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돼요? 우리도 움직이겠다는 거죠. 당장 너 물러나라는 운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노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포 정치, 징계 정치를 지속할 게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여기 대해서 지금 정점식의 이제 입장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정점식 같은 경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냥 어느 정도 징계를 하자.
예. 다만 중징계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만 주고 끝내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징계 절차 개시 그다음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신중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징계 수위라는 것도 공감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냐? 중징계 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잘못을 가리더라도 당의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징계는 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장동혁이 만약에 중징계를 못 하잖아요. 욕 먹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중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당내 중진들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 나경원만 해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징계로 정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도 징계는 명백히 잘못된 거다. 반대하고 있고. 그다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뺄셈보다 덧셈을 해야 된다라면서 장동혁의 이게 징계 드라이브에 아주 뭐랄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징계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친윤 인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징계는 양쪽이 다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양쪽이 바란다. 그래서 징계 전국이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징계를 받는 쪽은 오히려 내 무게감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렇죠. 장 대표는 징계를 해야지 자기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그거예요.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러려면 뭘로 가야 되는 겁니까? 중징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중징계를 안 가면 자기가 욕을 먹는다고. 그다음에 저들마저 돌아서게 되면 완전히 자기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징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반면에 친한계 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친한계 쪽은 징계를 받는 모양새가 정치적으로 명분이 된다. 그다음에 징계가 외려 훈장이 될 수 있다고 예.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 징계 때려 빨리 때려. 그래서 오히려 징계 라인에 가서 먼저 선착순으로 줄 서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양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징계 전국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시각은 뭐냐 하면 징계가 친한계를 압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장 대표 책임론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시각에 더 우세합니다. 지금 상황은. 특히 이제 나경원하고 안철수 입장이 굉장히 재밌죠. 예. 징계 찬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얘들도 뭐예요? 이 사람들도 나경원이 그 장동혁이 물러나야 되거든. 차기 당권 주제거든 자기들은. 예. 차기 당권 주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허리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하고 안철수도 장동혁하고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다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딱 보니까 지금 황당한 겁니다. 지금 징계를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장동혁이 이 시스템 갖고 내년 8월까지 계속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건 애들이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빨리 네가 물러나야지 그건 안 우리가 된다. 가고 그다음에 한동훈은 비토 감정이 많으니까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이 가게 되면 강성과 중도 당내 중도와 당내 강성의 지지를 골고루 받는 우리가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좀 굴리고 있는데 딱 보니까 장동혁이 절대 물러날 마음이 없습니다. 8월까지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연임까지 할 분위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틀어버린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런 거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장동혁이 그 적반하장식으로 나갈 경우에는 국민들이 지금 다 돌아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내 의원들도 상당 부분 다 돌아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당대표에서 내치지 않은 이유는 바로 뭡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만 있어라라는 건데 그 약속을 장 대표가 깨고 본격적으로 자기 연임을 위해서 프로젝트를 가동하면서 그걸 위해서 심지어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할 때 이건 그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이건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같이 방송에 출연했던 친한계로 분류되는 박상수 변호사는 오히려 징계 대상에 이름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많은 축하 전화를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보면 지금 계속해서 이 징계 정치의 본질도 반한동훈입니다. 예. 결국 근데 문제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방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동훈 의원의 몸값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수님 말씀대로 장동혁 대표가 이 올해 못 버틴다. 그러면은 그 비대위가 들어오거나 장동혁 퇴진 직후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이 좀 서둘러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더 빨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어떻게 봤냐면은 내년 한 2월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저기상.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지금은 이제 그 장 대표가 이제 뭘 이용하는 거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분열 상황에 빠졌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예요 메가 프로젝트 3대 메가 프로젝트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하긴 했잖아요. 예. 우리가 예견한 대로.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오래 못 가거든요. 아, 이 프로젝트가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뻥이거든. 예. 근데 강훈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년 안에 임기 안에 완공하겠다. 이거 야 이걸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건 뻥이다. 이건 100% 뻥이다. 가능하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들으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발표였구나. 라는 거였고 그렇다면 이거 전대용이었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거 총선용도 아니다. 왜냐면 총선에서는 불리하거든. 다른 지역들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봐라 이거 다 호남 다 퍼주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전당대회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저 호남에서도 안 믿는 것 같아 이거를.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되게 땅 가진 사람들하고 거기 건설업자들만 되게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뻥이었구나라는 게 좀 분명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지율은 이제 계속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에 자기 그러니까 반장동혁 계열의 사람들이 이룬 성과를 그 승리를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했는데 예.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면 그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지금 오세훈하고 누구예요? 한동훈하고 오세훈이 계속 1, 2위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장동혁은 이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3%, 4% 나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 너는 대권 후보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치워버렸거든요. 아마 이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너는 이제 벌써 흘러간 물결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대안은 이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다음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은 다음 당대표 선거가 문제는 뭐냐면 그건 뭘 위한 겁니까? 총선을 위한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는 분명히 장동혁이 아니다라는 건 이번 선거로 분명히 드러난 거예요. 누굴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훈. 대선 후보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고 오세훈은 어디에 발목이 잡혀 있는 시장. 거예요? 시장에서 발목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정해진 수순이고 다만 장동혁이 저렇게 오버를 하면 할수록 그 시기에는 더 빨리 온다라는 거예요. 8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이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이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지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정청래를 겨냥해서 자기 정치 패로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두 번 당대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김민석의 입으로 전달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메시지로 봐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애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일단 정청래를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예. 사실은 잘 생각해봤어요. 그 대북 송금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사실 안 벌어질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어요. 예. 누굴 데리고 갔습니까? 박원순, 최문순입니다. 서울시장을 데리고 갔어요. 아, 그다음에 서울은 사실 북한하고 접경 지역도 없어. 예. 난 두 번째는 강원도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누굴 빠뜨렸어요? 경기도를 빠뜨린 거야. 이것 때문에 무리를 하다가 벌어진 일이 그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이재명은 그 친문에 대한 그 반감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불신이 있는 겁니다. 애초부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쵸? 애초에. 아니 경기도는 정말로 그렇게 넓으면 사실은 경협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겠어요? 결국 어디예요? 경기도랑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뺐어?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대권 후보로 나서는데 굉장히 큰 핸디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그걸 갖다가 보상하기 위해서 뭘 했던 거예요.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와버린 거거든요. 거기다 기억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쟤네들 믿을 수 없는 애들이야. 결코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 공소취야. 그 이후의 과정도 쟤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직접 친히 챙겨야 된다. 예. 라고 하니까 보통 대통령들이 딱 하게 되면 당을 갖다 장악하고 싶어 하잖아요. 어느 대통령이나. 윤석열도 그러다 망한 거고. 예. 그러니까 이재명도 그걸 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박찬대 때는 못했던 거죠. 이번에 확실히 나서서 그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을 내보낸 거고. 사실은 김민석도 원래 최고위원 선거 때도 꼴찌였잖아요. 근데 그때 구두 개입해가지고 1위로 올려준 거였잖아요.
요번에 그렇게 키운 거예요. 자기 사람을 키워가지고 당권을 내가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로 지금 내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이 이제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1년간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선에 빠뜨렸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 지적했던 거잖아요. 뭐 대통령 순방 가면 하나 터뜨리고 뭐 하면 하나 터뜨리고 뭐 하나 하면 터뜨리고 사실은 정청래가 자기 정치를 했죠. 그 말은 맞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청와대에서 또 신경질적인 반응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 제발 딴 건 다 좋은데 일정 조율이라도 좀 하자 이런 불만도 나오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검경 보안 수사권 문제, 수사권입니다. 보안 수사권 문제 가지고 공개적인 충돌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할 말도 하죠. 지난 1년간의 자기 정치의 폐해가 당과 당정 협력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반면에 이제 정청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내 정치했냐? 나는 여태까지 인사 탕평 정책 뛰었다. 반청 친청 다 고루 기용했다. 예. 그다음에 내가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재임 기간에 여기저기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를 했겠지. 한 번도 단독 인터뷰를 한 적 없다. 지면에서.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과 합당 내가 그래 절차 미숙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건 어차피 대통령도 합의했던 거 아니냐. 그게 왜 내 책임이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계속 나를 또 공격했는데 그동안 나는 평제 풍파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또 참았다. 그런데 내가 왜 정치를 개인 정치를 했냐라는 거죠. 예. 오히려 개인 정치를 한 놈은 따로 있다. 누구겠어요? 국정에 전념해야 할 정부 측 고위 관료, 즉 현직 국무총리가 김민석입니다. TPO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 김어준에 나갔나 어디 나갔나? 3프로 TV. 3프로 TV죠. 예. 3프로 TV에 가지고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게 이거야말로 자기 정치 아니냐. 아니 총리가 나가가지고 총리를 해야 되는데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내가 당대표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 이게 자기 정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재명의 의중이 당연하고 이거 사실은 그동안에 엇박자 있었고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핵심은 뭐냐? 내가 널 못 믿겠다라는 거죠. 예. 네가 당대표가 되면은 공소 취소 뭐 이런 거 가지고 내 멱살을 잡고 나의 생명 여탈권을 네가 쥐는 게 되는데 내가 그 예. 상황만은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이번에 내가 친히 장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장악을 하게 되면 이제 당을 장악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게 당의 리스크가 곧 대통령 리스크가 돼요. 그전에는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예.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대통령 지지율로 가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 지지율로 가고 그다음에 사실은 당정 간에 긴장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당은 뭘 대변해야 됩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예. 대통령은 또 뭘 하는 겁니까? 전 국민을 대변해야 되는 거고 자리 자체가. 그다음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예 갈등의 소지를 없애가지고 내가 다 장악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순망치한 옛날에는 이제 당이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추위가 오면 입술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빨이 시려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성윤인가? 예. 이성윤이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성윤까지 났습니까? 이성윤 아이 간단히 최고의 주말 김민석 12.3 계엄 해제 왜 불참했나 이러고 있고 감기약을 먹어서 제대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감기약 성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계엄 해제 국회 표결에 불참을 했잖아요. 예. 왜 표결에 참여를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내가 감기약을 먹고 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무슨 감기약을 먹었길래 잠이 옵니까? 이거 수면제도 아니고 감기약이.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묻는 겁니다. 뭐 성분이 뭐였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감기약 먹고 뭐 잠들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일 혹시 그게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감기약을 드시고 주무셨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사람을 깨울 수는 있어도 잠을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울 수가 없다. 쌍욕이네요. 내가 볼 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쫄아버린 거예요. 쫄아버린 겁니다. 딱 두 사람이 쫄았거든요. 예.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재명이에요.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비상계엄 당시입니다. 숲에 숨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숲에 숨어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김민석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80년도에 뭐 계엄령 떨어지고 뭐 이럴 때 이제 그 공포가 또 있었겠지. 숨어 있었던 거거든요. 반면에 한동훈 같은 경우에 어디 있었습니까?
너 가면 위험하다. 신변에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도 국회로 갔잖아요. 예. 그 굉장히 재밌는 거는 국힘의 당대표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의원도 아닌데 갔거든요. 예. 국회의사당에 갔는데 정작 앉아가지고 내란 척결에 선두로 나선 두 사람은 무서워서 도망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는 숲에 숨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걸 또 자기가 얘기를 해. 그다음에 김민석은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감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봐요. 아니 계엄 떨어지고 뭐 이런 와중에서 잠이 와요? 사람 생각을 해봐. 우리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웬만한 국민들 그때 그날 잠 못 잤어요. 그렇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고. 수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판에 잠을 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쫄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공격하는 거죠. 너 같은 놈이 그깟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계엄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회가 척결된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이 민주화 과정은 비가역적이거든요. 예.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서 그다음에 국회의 탄핵 소추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탄핵이 되잖아요. 모든 게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건 혁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혁명이었던 것은 그 87년 그게 혁명이었고 시민혁명이었고 그게 우리 헌법은 마련된 거고 지금 이 모든 건 그 헌법 체계에서 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걸 갖다 무슨 혁명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뭐 촛불 시민이 다 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숨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공격하는 겁니다. 저쪽에서는 예. 다 공격을 하고 야 엄청난 그런 놈이 공격입니다. 대통령도 공격하는 거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 김민석 전 총리는 강기학 발언? 저는 국힘에서 이런 이야기 한 줄 알았습니다. 라는 반응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더 하실 말씀 있을 텐데 지금 뭐 박범계 의원은 이성윤의 공격에 대해서 지금 친청과 친석이 완전 구분됐습니다. 이게 그분 인격입니까? 하면서 또 반발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게 뭐 정말 주먹으로만 안 싸운다 뿐이지 정말 피 흘리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이 정청래 전 대표는 네거티브 없이 동시에 언어만 쓸 것 이렇게 좀 뭐 제스처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선긋기 내지 자기는 좀 더 지나치게 나서지 않겠다 이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정청래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밑에 똘마니들이 다 해주고 있는데 뭐.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해관계가 맞는 거거든요. 지금 이성윤하고 뭐 한민수, 뭐 최민희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성들 그 민주당 내에서 강성들 결집시키면은 사실 최고위원회는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기구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설사 김민석이 당 대표가 된들 거기서 견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정청래한테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이러면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나선단 말이죠. 그럼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정청래를 편들고 나설므로써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최고위원 선거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뭐 과반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1, 2, 3, 4, 5. 그 5등 안에 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러니까 그 남는 장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좀 발언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뭐 정청래가 나서서 그걸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대리전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대리전이 또 벌어지고 있고 아마 재밌을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초전이거든요. 온갖 게 다 터져 나올 겁니다. 김민석은 아마 터질 거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 재산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예. 뭐 배추를 팔았다라는 뭐 한 일이 없는데 예. 재산 어디서 나오고 막 애들 막 유학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대장동 사건도 언제 터진 거예요? 원래는 민주당 경선 때 터진 거예요. 그때 이제 이낙연계에서 터뜨릴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흘려준 거잖아요. 언론에다 예. 흘려준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막았는데 언론도 입을 틀어 막았는데 그때 그 인천일보였던 기자가 기자 칼럼 형식으로 그냥 터뜨려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시발이 된 거거든요. 그것도 원래 내부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대선 후보 예. 경선 과정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치열하게 붙을 겁니다. 지금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너 계엄 날 뭐 했어? 이건 김민석한테 치명적이거든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자고 있었다? 그럼 거기 보좌관은 뭐 하고 있었어? 자기가 국회에 있었다며. 그때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엄 상황이잖아요. 예.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국회 혼자 있나? 그 보좌진 다 있잖아. 그럼 자꾸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앉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표결한 시점에 국회 안에 있었다. 근데 나는 그걸 안 했다라는 거고 표결 직후에 본회의장에 직후엔 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때 왜 깼어 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걸 갖다 이제 쟤들이 알고 지들끼리 알았던 거죠. 예. 알고 이제 와서 이제 터트려 되는 겁니다. 이게 하여튼 민주당의 매력이에요. 하여튼 얘들 싸우면 진짜 무섭게 싸우고 그냥 정말로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빨갱이들 온갖 죄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예. 파묘하고 온갖 거 뭐 출신 정보 다 따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화처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사화예요, 사화. 씨를 말려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거. 어휴 무섭습니다. 얘들 싸우는 거는. 그러니까 국힘에서 싸우는 거는 그 좀 양상이 좀 달라요. 국힘 거는 옛날에 이제 공안 검사들이 무고한 사람 때려 담는 그런 식이잖아요. 막 그냥 엉뚱하게 막 예. 말도 안 되게 제명. 막 제명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라 그 당파 싸움 하는 거 조선시대 당파 싸움 아니면 그 옛날에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 보면 맨날 그 파벌 싸움 하다가 지들끼리 죽고 죽이고 하거든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누군가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은 제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정치가 민주당은 제명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어의 제명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제명입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 여당 민주당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 대표 당선자 결선 투표 대시 가반을 못한 경우에 결선 투표를 하는 것 대시 선호 투표제로 결정을 하겠다. 이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겠다는 얘기예요. 결선 투표까지 가면 더 극렬해지거든요. 예. 더 격렬해집니다. 근데 이번엔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결선 투표까지 가잖아요. 그럼 진짜 그건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 붙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라고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하는 그 순간 또는 그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는 거거든요. 예. 결선 투표까지 가면 이게 늘어난단 말이죠. 음. 그럼 그 사이에 또 얼마나 치열하게 또 서로 싸고 치고받고 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당한테 부담이 되는 거고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피해가겠다라고 해서 아예 제도 자체를 좀 그렇게 바꿔버린 것 같아. 더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김민석을 선택한 사람은 2순위를 송영길로 할 것이다. 그렇죠. 송영길을 1순위로 선택한 사람은 당연히 2순위를 김민석으로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결선 김민석이 더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결선 투표의 의미가 굉장히 희석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선거 후유증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자기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룰 싸움을 보면은 일각에서는 지금 나오는 보도 관련된 이 분석은 김민석이 조금 더 유리해져 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민석이 될 겁니다. 아마 결선까지 안 가고 예. 가방 가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일단 이 제도 선호 투표제라면 결선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 그게 아마 이번에 적용이 안 되고 그 첫 판에 딱 끝날 수도 있다고 봐요. 아이고 이거 우리도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건지 입틀막 되는 건 아닌 건지 말하자면 허위 정보 건절법, 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카톡까지 검열당하고 이제는 사람들이 정권에 대한 비판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진중 교수님, 이 가짜 뉴스 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는 이른바 허위 정보 건절법, 입틀막법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이제 그 국힘에서 이런 법 만들려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막았던 이게 정상인 거거든요. 민주당은 말이 리버럴 정당이잖아요. 리버럴 정당은 뭡니까? 표현의 자유를 목숨처럼 아는 게 리버럴 정당이에요. 자유주의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뒤집히고 오히려 지금 완전히 역전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자유주적 입법을 계속 해왔던 거고 오히려 이제 국힘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제 상황이 온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다음 총선에서 만약에 국힘이 대승을 해서 과반을 얻는다. 예. 그다음에 국힘이 만약에 뭐가 됩니까? 정권을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어디로 민주당을 향한 칼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입법을 했을 때는 내가 영원히 집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음에는 다음번 선거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뺏길 수도 있다. 그럴 야단될 때는 뭐가 이게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겁니까? 영구 집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국가 시스템 자체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또 내용을 보게 되면 일단은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뭐냐면은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이상인 이런 사업자에게 온갖 의무를 다 부여했거든요. 이른바 허위 날조 뭐 조작 뭐 이런 정보가 나오면 알아서 미리 삭제를 하게끔. 예. 그다음에 이걸 갖다 어기게 되면 뭡니까? 벌금이 나가는데 나중에 10억까지도 가고 과징금이 가고 이런 거고, 이용자에게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이른바 가중 손해배상 예. 이 있는 거고,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신고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이제 뭐 이게 왜 이걸 삭제해야 되는지 그 판단 이유하고, 그다음에 증빙 자료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사람 이름하고 주소, 뭐 연락처 이런 거 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는 그걸 삭제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은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은 조작 허위 정보라는 거거든요. 예. 이건 원래 없었던 거예요. 조작 허위 정보라는 건데 이게 애매모호하는 겁니다. 무엇이 조작 정보고 무엇이 허위 정보인가, 이거 판단을 누가 하냐라는 거예요. 예. 이제까지 이걸 갖다가 누군가 피해를 본 사람이 법원으로 가져가면 법원에서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라 누가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인종이나 종교나 지역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예. 이건 당연히 누구나 다 동의하는 거 아니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바로 그거예요. 허위 조작 정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출발점이 뭐였느냐? 최민희가 이거 발의한 거 아닙니까? 예. 최민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것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굽니까?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대장동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황당한 거거든요. 어. 연호술 파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예. 근데 쟤는 있었다가 사실이에요. 아. 우리는 없었다잖아요. 예. 내가 없었다고 쓰잖아요. 삭제되는 겁니다. 아.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판단하냐라는 건데, 이 판단을 누구한테 맡겼냐면은 투명성 센터라는 데 맡겨놨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재단인 무슨 투명성 센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투명성 센터가 얼마나 안 투명할 줄 알잖아요. 그다음 센터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주변부 예. 쉽게 말하면 그 뭡니까 처리하는 조잖아요. 왜? 예. 이런 애들이란 말이죠. 앉아가지고 그렇게 판단. 얘네들한테 맡겨보세요. 그럼 누가 판단해? 야, 연호술 파티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쟤네들은 뭐라고 판단할 겁니까? 있었다가 사실이고 없었다가 허위라고 이렇게 판단할 거라는 겁니다. 예. 그럼 삭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북 송금 했어 안 했어? 이 법원에서 판단까지 난 거거든. 근데 쟤네들은 대북 송금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쟤네들 입장에서는 대북 송금이 있었다가 허위가 되는 거예요. 이 호남이 누구냐?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이 판단을 갖다 원래는 법원에서 하게 되는 건데 법원보다 더 위에다가 그 판단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판단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혐오라는 것도 문제거든요. 뭐가 혐오 발언인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먹었노? 무섭노?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건 혐오 발언이에요. 노무현 폄하 혐오 그렇죠. 발언. 혐오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볼 때 황당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삭제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뭡니까? 고소하게 되면 5천만 원까지 손해배상 판사가 맘대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5천만 원 내에서는 피해가 입증 안 돼도 그냥 5천만 원 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섭노 한마디 했다가 그냥 5천만 원 물어놔야 되고 진중권 5천만 원. 이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일단 기준에 뭐가 허위냐 날조이냐. 지금 이걸 갖다가 이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뭐가 혐오 발언이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에 걸면 그렇죠. 그렇게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헌법에서 말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전 검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누가 글을 올리게 되면 그걸 나중에 사후에 뭘 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법원에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내리거나 올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일단 딱 보면 무조건 올라오는 족수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사전 검열이잖아요. 사실상 사전 검열의 의무를 갖다가 사업자한테 지우는 거예요. 사업자들 같은 게 문제 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하죠. 안 원하죠. 삭제한들 지들이 뭐 할 거야, 유저가. 예. 근데 삭제 안 하면 뭐예요? 정부는 때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하여튼 무슨 어떤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삭제할 거란 겁니다. 심지어는 갖다 인공지능에다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아예 애초에 못 올라오게. 예, 예. 이렇게 되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고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사전 검열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걸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판단을 누가 할 건가? 투명성 센터? 어떤 놈들인지 알죠. 이름은 상당히 투명하네요. 그렇죠. 이 어떤 놈들인지 알겠죠. 어떤 놈들이 이걸 갖다 할지 운영할지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에 따르면 지금 여러 해설 파트들이 있었다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허위를 갖다 뒤집어 놓는 놈들이거든요. 이런 놈들한테 이걸 맡겨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결국 정부가 뭐예요? 다 잡고 국민들의 언론을 예.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이제 의원이 그 얘기하죠. 정부가 대형 플랫폼을 용병처럼 활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정부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스스로 표현을 삭제하도록 만드는 것이 법의 목적이다. 예. 실제로 그렇잖아요. 애초에 출발점이 뭐였습니까? 이재명 이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이득은 누가 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득 보죠,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예. 여야 가릴 것 없이 다 이득을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야가 또 공평히 적용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까도 말했듯이 이 투명성 센터. 얘들 분명히 편파적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야 이렇게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말이 되냐. 그다음에 정권 바뀌게 되면 이게 그대로 칼날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이런 게 최근에 한두 건이 아닙니다. 뭐 배재고 야구 논란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또 새롭게 불거진 게 교수님 이거예요. 리센느. 예. 리센느라고 하는 여자 아이돌 그것도 중소기획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이들의 동영상에 대해서 이른바 경남 MBC의 한 PD라는 청와대의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사람과 이름까지 똑같습니다. 한자까지 똑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리센느의 원희가 말 그대로 거제 출신입니다. 경남 거제 출신인데 무섭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서 무슨 노 뭐하노 무섭노 이러다 보니까 이른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폄하 발언이다. 그런데 분명히 이 경상도 사투리로 밥 먹었노 이거 묻거든요. 밥 묵노.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은 이 조국 이 전 대표가 이걸 가지고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폄하 발언 어쩌고 저쩌고 또 이른바 김부장이라고 하는 최근에 정말 초히트 지금 시리즈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5분 23초가 나오는 걸 놓고서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데 이거 폄하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은 사투리도 못 쓰는 남조선 대관호 검열사의 무섭노 이렇게 비판합니다. 네. 이게 참 이게 우리 이제 초등학교 때 뭐였냐면은 그 예. 덕산제거라고 있었어요. 카라멜 땅콩 카라멜. 하면 딱 그래가지고 이게 과자인데 과자가 어떤 카 레이서가 이렇게 이런 표정이거든.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한반도 지도를 좀 닮은 거야. 예. 근데 여기 벨트가 있잖아요. 예. 벨트에 또 버클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땅굴을 의미하는 거야. 간첩들의 신호야. 그다음에 그때 이제 김추자라고 가수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춤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잖아. 이게 추니까 자기들이 못 본 춤이거든요. 야 이건 또 북한에 보내는 신호야.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벽산제관가 거기서 우리 동네에 있었어요. 그건 덕산제관. 덕산제관. 거기서 그걸 갖다 뭐 포장도 가리하고 막 난리 난 적이 있거든. 그때 광고도 내서 상관없습니다. 해명 광고들. 야 그게 언제 쪽입니까? 70년대이거든요. 그 멘탈리티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노자 하나 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여기서 예. 코미디는 뭐냐 하면은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 그 탱크데이하고 또 뭐였죠? 스타벅스. 스타벅스 예. 탱크데이. 예. 그때도 무신사. 예.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MBC가 막 비판했는데 MBC도 예능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탱크 얘기하고 예능에다 그걸 넣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탁 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것도 막 나와요. 예능에다가 자기들은 썼거든. 예. 그런데 딴 사람들이 쓰면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또 보니까 그 PD도 그 전에 만든 프로그램도 보니까 자기도 노노 잔뜩 넣어놨더라. 뭐 했노. 이런 사람이 한 예능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이돌 젊은 아이돌 아주 어린 아이돌 스타인데 예. 이 친구가 무슨 일베의 세계관을 갖고 있겠어? 아니면 정치적 배경이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요. 전혀 아닌 거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그런 상상력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에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다 옛날에 70년대 완전 반공 예. 이른바 집단 히스테리였잖아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그런 가운데서 김추자의 춤도 이걸로 보인 것처럼 이렇게 걔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붙은 노자 하나 붙였다. 그것도 경상도 사람이 노자 붙인 걸 가지고 그 난리 바가지를 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진짜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계열화를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나는 그걸 했던 사람들이 5.18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냥 철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예능 PD들도 그거 썼잖아요, 막. 그런 식의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적 밈처럼 그냥 갖다 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썼다가 난리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됐냐면 그 배후에 정용진이 있고 정용진은 멸공 얘기했고 이러니까 일베고 이렇게 몰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난리 바가지 쳤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내가 스타벅스 가는데 아니 니들이 뭐 5.18 기념하는 건 좋은데 니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건 니들의 자유야. 그래. 스타벅스에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너희들의 자유야. 근데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스타벅스 갈래. 라고 했는데 간 나까지도 5.18을 조롱하는 사람 만들어 버리고 이건 못 참겠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 층위가 있는데 무조건 그거 하면은 무조건 다 이거야. 몰아붙이는 이 멘탈리티 장치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여기까지 온 거고.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올린 글을 보니까 반성 안 하더라고. 끝까지 잘했대. 큰일이네요. 예, 큰일이죠. 교수님 끝으로 이런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은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왜 이러냐 정말 짜증 진절머리가 난다. 배제고 야구부와 강주 제1고 사이에 이런 상황이 정치권이 막 짓밟고 또 지디기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배제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했어야 되냐 스포츠맨십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이런 거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어린 소년들이잖아요.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코치는 뭐 했고 감독은 뭐 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걸 갖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애들을 갖다 5.18 혐오자 아마 애들 그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상대를 놀리겠다는 요 정도 생각 진짜 철딱선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애들을 갖다 해가지고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건 내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나 저쪽이나 진보든 보수든 교육의 효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처벌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놈들이 있거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뭐 이상한 놈들 있잖아요. 손가락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이게 남성 혐오니 뭐 이래가지고 미친 놈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자 하나 붙였다가 바들바들 떠는 놈들이 있거든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앉아가지고 주도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걸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조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혐오 맞다라고 옹호하라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진숙은 또 뭐 했습니까? 예. 화환을 보내. 화환을 보내요. 그게 뭔 잘한 짓이라고. 정치권들이 나서 지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